구속시켜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합시다. 와! 네, 저는 PD 조원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창호 PD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최초로 얼굴을 까고 얼굴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밝게 웃지 못하는 게 지금 회의실이잖아요. 저희 회사 회의실이죠. 네, 지금 서희님 회사 사무실인데 지금 건너편에 회의 중이실 수도 있고 도대체 여기 뭐 하는길래 지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다시 한번 텐션 낮추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들?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네. 휴가도 잠깐 갔다 오고. 아, 휴가 경주로. 아, 경주 1박 다녀오셨어요? 2일. 경주면 이제 유명하게 또 이제 초코파이 유명하잖아요. 경주빵이 유명하죠. 아, 거기 전주죠? 초코파이는 전주. 아, 전주. 아, 미안합니다. 저는 저쪽 이제 전남 쪽으로 왔어요. 아. 휴가를 2박 3일 동안 갔는데 그 순천만 그 생태공원? 근데 저희는 둘은 좀 약간 좀 즐겁게 보냈는데 유독 즐겁지 않게 보내신 분이 패스합시다. 저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요? AI 판사에 음. 대한 이야기죠. 요즘에 재판을 AI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이제 재판과 관련돼서 보조 수단으로 AI 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한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전자소송 제도를 시행한 지 몇 년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원고 소송 서류, 뭐 피고 소송 서류를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송달받는 뭐 그런 거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죠. 앞으로는 외국처럼 뭐 소액 사건이라든지 교통범칙금에 대한 뭐 이의제기 사건이라든지 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실제 AI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좀 키워드가 몇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상과학.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그 성범죄자가 재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옛날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잠깐 떠올랐었고 AI 그 윤리에 대해서 좀 이슈가 한번 있었던 이제 이루다 이슈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 AI라는 게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뭔가 그 감정도 어느 정도 좀 섞여가지고 판단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뭔가 법을 다룰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제 생각엔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에 따라서 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뭐 가중치를 얼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뭔가 되게 감정은 아무래도 배제되고 그렇겠죠. 데이터로만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상용화가 될까?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뭐 나중에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만약에 진짜 극단적인 예로 가운데 컴퓨터 서버 한 대 갖다 놓고 변호사님 계시고 피고 원고가 있어요. 판사님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네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럴까봐 너무 별로인데. 요즘은 이제 세로 TV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즘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판사의 그 캐릭터 휴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뭔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근데 그건 못하겠다. 법정 모독죄가 있죠. 네 있죠.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데 네. 미국은 그게 되게 엄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저도 영상을 좀 봤는데 네. 피의자 신분으로 오신 분이 판사님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태료 처분받거나 그 구금돼요. 구금되고 네. 막 그래서 구금 처리한다 땅땅땅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격치가 없는 그 판사 AI가 딱 디스플레이 세로 TV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막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액정 깨트렸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가만히 있다가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은 네. 법정 모독죄가 뭐 성립이 안 되거나 이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되게 쉽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법정 모독죄 요건에다가 이제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경우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건 되게 엄격하게 처벌받을 것 같은 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아 그냥 뭐 TV 한 대 사주는 네네. 걸로 이제 퉁치고 아니 공무집행 방해는 되게 무거운 죄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TV를 손상시킨 것뿐만 아니라 어떤 AI 판사가 공무원의 지위를 얻게 되면 네.
공무원이 어떤 공무집행을 할 때 그걸 뭐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고 네네. 막 잘못하면 그건 이제 구속도 되고 막 이래요. 위험하네요. 네. 되게 이제 좀 무거운 죄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법에다가 새로 규정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법 개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판사님을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나 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했을 때 이제 제일 많이 사실 뭐 이야기가 되는 거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판단받고 그걸 내 인생이 내가 따라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이제 되게 감정적인 거부감이 되게 많아서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 도입돼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긴 하겠네요, 정말. 계속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블랙박스성이 많이 얘기가 돼요. 블랙박스성이 뭐냐면은 우리 구글 알고리즘도 그렇잖아요. 이게 왜 알고리즘에서 내 유튜브 영상이 뜨 올라오고 이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어떤 배열 방식이라든지 결과값이 나오는 그 방식은 사실은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공개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도 사실 어디에도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윤리장전 같은 데는 뭐 공개성이나 이런 투명성이 나와 있지만 그거는 어떤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알고리즘이 했는데 그 알고리즘 결과값은 타당할지라도 이게 왜 그런 로직으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다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재범 위험성 A라는 사람이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됐던 게 이제 성범죄니까 네네. 성범죄자가 재범을 했다고 치면 근데 그 사람의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나 기존의 이제 이전 범죄의 강도나 또 이전 범죄로부터 이번 범죄 사이의 기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의 재범 확률은 몇 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집행유예 판단을 배제받는 이제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결과 딱 했는데 집행유예 가능성 없음 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그 사람 그럼 실형을 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나왔지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위스콘신주 사례가 나왔던 게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제 AI를 통한 어떤 판단 범위가 넓어질수록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한편은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뭐 TV 보고 있었는데 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딱 앉아 있었는데 누가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딱 열었는데 안녕하세요, 뭐 홍길동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재범 확률이 좀 높아지실 것 같아가지고 구속시키러 왔습니다. 네? 갑자기 실형으로 갑자기! 갈게요. 불합리한데.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라서 윤리적으로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더 되게 공감이 되네요. 듣다 보니까 차라리 뭔가 이 AI 재판장으로 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조를 둬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많이 있고 제가 참고했던 논문이 어떤 판사님이 쓰신 논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분이 이제 뭐 제안을 하셨던 것 중에는 예를 들면 의료 감정 또는 건설 감정 이런 거였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의료 사건에서 이제 신체와 관련한 감정을 해요. 뭐 이 사람의 손상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신체 손상이 몇 %다. 그리고 뭐 앞으로 향후에 이 신체 손상으로 가져가서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확률, 뭐 부분이나 이런 장애율 같은 게 다 이제 계산 산식이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는 재판할 때 이제 민사소송에 관련해서 이제 손해배상률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은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산정하는 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AI를 통해서 그걸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피해자가 구제받는데 좋은 그러니까 손해배상 금액이 어떤 좀 더 이제 정밀하게 계산돼서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배상하는 측면에서도 뭐 이런 요소를 따져고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좀 정밀한 측정이나 정밀한 계산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AI로 활용하면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활용한다는 그쵸. 거죠. 예.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뭐 존경하는 판사님, 뭐 이렇게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딱 보면서 되게 좀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에 비디오 판독이 들어갔잖아요. 예전에는 인간이 직접 보고 나서 너가 아웃인지 네가 세이프인지 육안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건 아웃이야 해가지고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졌던 네네. 것처럼 판사님도 아무리 그렇게 정말 뛰어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많은 자료들 참고하시면서 법정에 서시겠지만은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는 마치 보조 판사 같은 개념이 좀 등장하면은 좀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내용이 딱 논문에 나오는데, 이제 인지 오류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몇 가지 판단 오류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오류를 교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 행동경제학자 중에 데니얼 캐너먼이라는 분이 쓰신 이제 책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어떤 판사님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 오전과 오후가의 형량이 좀 다르고, 이제 배가 고플 때와 밥을 먹은 이후에, 식사 이후에 네. 형량이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낮은 처벌을 받는 배가 양형상. 잠깐만, 그러니까 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민감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좀 점심에 이렇게 먹고 배부르다. 야 이제 이제 누구라고? 잠깐 보자. 좀 기분이 좋으니까. 아니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진 않겠지만. 극단적인 사례. 저도 이제 뭐 법정 드라마로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판사님들이 인간으로서의 감정으로서가 아예 그냥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법으로서 법과 윤리와 법의 규칙대로 이제 잡아가지고 너는 1년, 너는 3년, 너는 5년 이런 식으로 가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이실 것 같아요. 판사라는 그게 위치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아요. 판단에 오류를 발생시키면 물론 나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뭐 개에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만약에 어떤 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굉장히 뭐 그 사람 그 개 견주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겠죠. 뭐 약간 이런 사람의 트라우마나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결과값이 조금씩은 달라지려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절도죄나 이제 재산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나 신체나 또는 뭐 성적인 자유결정권에 관련된 범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AI나 이런 것들이 보조 수단이 돼서 그 사람의 인지상의 오류나 이제 판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조금씩 교정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들어요. 예를 들어 보조 판사가 이 옆에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징역 3년형에 처한다. 딱 두들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판사님의 법정 논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각 분야에 뭔가 좀 특화된 판사의 AI를 배치해버린다면은 뭔가 그런 오류가 좀 더 줄 것 같기도 하고. 감정 분야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를 따질 때 이제 동일성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서 동일한 것이 몇 %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그게 뭐 몇 % 이상이면 저작권 침해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리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개입이 돼요.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저작권, 특허권, 또는 뭐 건설 관련된 사건, 의료 감정 아까 말했던 뭐 그런 감정이라는 이제 프로세스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객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뭐 AI라든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인간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는 이 인간과 이 기계의 장점을 잘 묶어가지고 잘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베스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고쳐야 될것 같아요. 네, 판사님 법정 논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럴까봐 그것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판사님 보시지 않겠죠, 이거? 판사님들이 구독할 정도가 되면 저 진짜 성공한 겁니다. 이거 어때서? 또 다른 좀 가능성 좀 예. 열어볼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